과거 정상결전이 일어나기 직전 티치는 임펠다운에서 루피에게 패배하며 사망하며 자신의 꿈을 떨치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하지만 티치가 사망한 순간 티치는 특이한 몸구조로 인하여 티치는 기적적으로 부활하게 되었고 티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야망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티치는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2년간 숨긴 채 하치노스 섬에서 힘을 길렀고 2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에이스와 위블을 이간질하며 에이스와 위블을 격돌시켰고 에이스와 위블의 전투가 끝나갈 때쯤 에이스와 위블을 기습하여 에이스를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에이스를 빌미로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모은 루피를 불러내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루피에게 에이스를 되찾고 싶다면 하치노스 섬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해적왕이 코앞이었으나 자신의 형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에 라프테랭을 조금 미루고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베가펑크는 새로운 정상결전이 일어나기 직전 세계정부를 배신하는 것을 확정지었고 세라핀과 파시피스타 마크 3를 이끌고 혁명군의 본거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닥터 베가펑크 클로버 박사를 추모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의 성지 오하라에서 본 이후 처음이군 이라고 말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드디어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순간이 왔구만. 800년 전 그 남자들도 하지 못한 일이야. 자네 아들 밀짚모자가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모았다는 소식은 들었겠지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인물은 루피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그래, 하지만 그놈이 단순히 해적왕을 목표로 한다면 원피스를 찾은 이후 세계정부를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지. 로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루피의 목표는 해적왕이 되는 것이며 세계정부를 타파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에 굳이 세계정부와 싸우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웃으며 그렇지 않다네 드래곤, 밀짚모자는 반드시 세계정부에게 전쟁을 걸어올 것이야 라고 말하며 드래곤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베가펑크가 보낸 자료를 확인하였고 꽤나 충격을 받으며 여기 적힌 건 무엇이지? 라고 물었고 베가펑크는 너도 조이보이라는 남자를 알테지. 그 남자가 남긴 리오 포네그리프를 일부를 해독한 것일세. 조이보이는 이미 800년 전에 자신의 의지를 이어받을 사람이 나타날 것이란 걸 예언했다네.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밀짚모자일세. 어쩌면 원피스는 800년 후를 예언한 예언서일 수도 있을 걸세 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은 베가펑크가 건넨 리오 포네그리프의 일부를 확인한 이후 루피가 세계정부를 부숴버릴 인물임을 확실합니다. 하지만 세계정부의 전력도 만만치 않았기에 드래곤은 제 아무리 루피라 할지라도 홀로 세계정부를 부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자신과 혁명군이 루피를 도와 세계정부를 부숴버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루피가 본격적인 싸움을 걸기 이전부터 세계정부를 타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보와 혁명군 군대장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사보에게 마리조아를 침공하여 총 3가지 임무를 수행하라고 말했고 사보가 받은 임무는 천룡인의 신보를 파괴하며 선전포고를 하며 세계에 혼란을 주는 것, 보금로와 식량고를 파괴하며 천룡인에게 타격을 주는 것, 최대한 많은 수의 노예들과 쿠마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사보 이완코브 베가펑크에게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세계정부에도 유의미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쩌면 그 녀석들을 불러낼 수도 있을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그 녀석들이라면? 이라고 물었고 드래곤은 신의 기사단, 세계정부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자들이지 존재 자체가 극비이며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에 자세한 전력을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세계정부에서 사이퍼폴이나 해군보다 더 신뢰하는 전력이라더군. 진정한 싸움은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면 시작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임무를 전달받은 사보는 곧바로 군대장을 이끌고 마리조아로 향하였고 드래곤은 루피의 포스트를 보며 우리의 만남이 멀지 않았구나, 멋있게 잘 자랐구나 아들아 라고 말하며 루피와의 기다림을 기다리며 반드시 루피와 힘을 합쳐 세계정부를 타파하고자 합니다. 흔히 사왕 7무의 해군은 3대 세력으로 불렸으며 3대 세력이 붕괴되게 되면 세계에 대혼란이 온다고 말하며 세계정부에서는 3대 세력끼리의 충돌을 지향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왕과 해군이 충돌하게 되면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큰 손해를 입었기에 해군이 사왕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상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왕도 본질적으로는 해적이었기에 해군에서도 사왕을 경계할 만한 부서를 만들고자 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해군 기밀 특수부대 소드였습니다.
소드는 마린칩을 반납한 해군들이었기에 마음대로 사왕을 공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왕에게 붙잡히더라도 해군 측에서는 소드의 인물은 해군 측 인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에 소드는 주로 사왕 해적단을 공격하거나 사왕 해적단에 잠입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코비 역시 소드의 일원이었기에 사왕 해적단을 공격하거나 사왕 해적단에 잠입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검은 수염 해적단의 대결이 성사되기 몇 주 전 해군 측에서 검은 수염 해적단이 부활하며 하치노스 섬을 점거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아카이누는 곧바로 티치를 응징하려 했으나 세계 정부의 고위층 인물들은 티치의 위험도를 현 사왕인 버기, 샹크스, 루피, 에이스와 대등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2년간 자치를 감추었던 전 해군대장 아오키즈와 전 임펠다운 간수장 시류, 임펠다운 레벨 6의 강자들이 검은 수염과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 티치를 바다의 5번째 황제라고 부르며 사실상 사왕과 동격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정부에서는 검은 수염 해적단과 해군의 충돌을 불허하였고 결국 아카이누도 검은 수염 해적단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계정부에서도 검은 수염 해적단을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었기에 해군기밀 특수부대 소드에게 검은 수염 해적단에 잠입하라고 명령했고 코비가 검은 수염 해적단에 잠입하려 합니다. 코비는 검은 수염 해적단에 합류하라는 임무를 받은 이후 곧바로 티치를 만나기 위하여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코비는 자신이 갑자기 해군을 그만두고 검은 수염 해적단에 합류한다고 말하면 티치가 자신을 의심할 것이 뻔했기에 티치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였고 티치가 전 록스 해적단의 간부 왕직을 몰아낸 이후 록스 해적단의 본거지였던 하치노스 섬을 차지하며 록스 해적단의 간부였던 은부와 대립 중이라는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코비는 이틀 후 은부와 검은 수염 해적단의 교전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입수하였고 자신이 먼저 은부를 쓰러뜨리며 은부의 목을 티치에게 바치며 티치의 신임을 사려 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곧바로 은부가 있는 섬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코비는 아직 성장을 덜한 상태였으며 은부는 전설적인 록스 해적단의 간부였던 인물이기에 코비는 비밀리에 스모커를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스모커 중장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트 블루에서부터 밀짚모자 루피를 추격하고 있는 하얀 사냥꾼 로그타운에서 단 한 명의 해적도 놓치지 않은 신화같은 이야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코비라고 했나 거프 중장의 애제자 해군 영웅의 유일한 제자이기에 해군 내에서도 가장 총망받는 남자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지 라고 말했고 코비는 자신이 소드라는 것을 밝혔으며 자신이 검은 수염 해적단에 잠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은부를 꺾어야 한다고 말하며 스모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자 스모커는 현재 자신의 친구인 아오키즈가 검은 수염 해적단과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을 떠올렸고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아오키즈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코비를 도와 검은 수염 해적단과 접촉하려 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나도 검은 수염 해적단이라면 볼 일이 있지. 코비, 내가 너를 도와 은부를 잡아줄 테니 너는 검은 수염 해적단에 잠입하게 되면 그곳에 쿠잔 녀석이 있는지 확인해다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고개를 끄덕였고 스모커와 코비의 동맹이 성사됩니다. 코비와 스모커는 동맹을 체결한 이후 곧바로 은부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고 은부는 검은 수염 해적단과의 대결을 앞두고 한창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 급한 스모커는 은부를 발견하자마자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은부를 기습합니다. 하지만 록스 해적단의 간부 출신인 은부는 스모커의 기술을 간단하게 흘려냈고 티치라는 놈의 끈아풀이냐, 티치 그 자식은 상도덕도 없는 놈이군. 이틀 뒤에 싸우기로 해놓고 기습이라니 라고 말하며 스모커를 티치의 수하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배루석 지태를 꺼내들어 은부의 머리를 타격한 이후 티치의 끈아풀이라고 정신나간 자식, 우리가 입고 있는 정의 코트가 보이질 않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부는 그제서야 스모커와 코비가 해군이라는 것을 파악했고 해군에 원한이 있었던 은부는 분노하며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복부를 타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코비가 나타나 은부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은부는 코비의 자세가 거프와 매우 유사한 것을 파악하며 매우 놀라는 표정으로 이건 거프의 기술인데 라고 말하며 패닉에 빠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은부는 과거 갓벨리에서 거프에 의하여 록스 해적단이 완전 괴멸하는 것을 직접 봤으며 갓벨리에서 거프에게 덤벼들었다가 거프에게 갤럭시 임팩트를 맞고 리타이어된 전적이 있었기에 거프의 기술을 사용하는 코비를 보고 매우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비가 거프와 관련 있는 인물임을 눈치챈 은부는 코비를 보고 매우 분노했으나 한편으로는 어디선가 거프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몸이 굳어버렸고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코비와 스모커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비와 스모커는 은부가 몸이 굳은 틈을 타 각각 은부의 머리와 복부를 노렸고 은부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은부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며 코비를 먼저 제압하려 했으나 스모커가 뭉게뭉게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프로즌을 사용하여 은부를 묶어두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코비가 거프로부터 전수받은 블루홀을 사용하여 은부를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스모커가 해루석 지태를 활용하여 찌르기를 사용하여 은부의 목을 찔러서 은부를 기절시키는데 성공했고 스모커와 코비는 은부를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곧바로 은부를 포박하여 하치노스 섬으로 향하였고 스모커는 소드인 코비와는 달리 일반적인 해군이었기에 상부의 허가 없이 사원과 충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모커는 아쉽게도 하치노스 섬으로 향하진 않습니다. 코비는 은부를 포박한 뒤 하치노스 섬에 도착했고 코비가 나타나자 하치노스 섬의 해적들은 모두 코비를 주목하며 해군이 여기는 어쩐 일이지, 여기는 사왕의 본거지라고 상부의 허락은 받고 온 거냐 라고 말하며 코비를 도발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태연하게 저는 해군을 그만뒀습니다.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고 무엇보다 해군은 재미가 없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티치가 등장했고 티치는 오호라 영웅 거프의 제자 코비 아니신가? 여기는 어쩐 일이지? 내 목이라도 노리는 거냐? 라고 물었고 코비는 포박한 은부를 던져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고 싶습니다. 해적이란 본래 이해관계만 맞다면 언제든지 힘을 합칠 수 있는 관계 아닌가요? 저도 티치씨와 함께 원피스를 찾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티치는 웃으며 제하하하 해적의 본질을 잘 파악한 놈이군. 그래 좋다 코비 나의 동료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 아오키지가 나타납니다. 아오키지는 해군에서 봐온 너는 해적이 될 인간이 아니었는데 뜬금없이 나타나서 다짜고짜 해적이 되겠다니 너 우리를 호구로 생각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티치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아오키지와 코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코비는 후잔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마음이 바뀌는데 이유는 없습니다. 전 보다시피 마린코드도 반납했고 은부를 잡아오며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마린코드를 반납했다라 그건 중요하지 않지 안 그런가 소드 양반 이라고 말했고 코비는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소드가 무엇인지 물었고 아오키지는 이 녀석은 즉 해병이자 해병이 아니라는 거야. 마린코드를 반납했어. 소드는 말하자면 사표를 제출한 해군이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사왕에게도 허가 없이 싸움을 걸 수 있고 그 외에 온갖 명령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유격대. 그 대신 해군은 이 녀석들에게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고 언제든지 자를 수 있지 라고 말하며 소드에 대하여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소드는 내가 해군에 있을 때부터 해군에 존재했다. 드레이크, 쿠자쿠, 히바리 그리고 코빈 이놈 역시 소드의 일원이지. 해군을 그만둔 지는 좀 됐으나 아직은 해군에 내 정보망이 남아있어서 말이야. 즉 이놈은 해적이 되기 위해 하치노스 섬에 온 게 아니야. 내부의 적이 되기 위해 하치노스 섬에 온 거지. 거프씨에게 미안하지만 나도 나의 입장이 있어서 말이야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코비의 하체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티치에게 이놈을 죽이던 살리던 마음대로 해라 티치. 하지만 이놈을 죽이면 전설의 해군이 올 수도 있다. 그냥 돌려보내는 편이 이로울 거다 라고 말하며 코비를 건드리면 버프가 올 수도 있기에 굳이 코비를 건드리지는 말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웃으며 제하하하하 이빨 빠진 호랑이 따위 그놈들의 시대는 흰수염의 죽음과 함께 끝났다. 그리고 코비를 미끼로 거프를 불러내는데 성공하여 거프를 생포한 뒤 정보와 거래한다면 상상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다. 영웅이라는 이름은 가볍지 않다고 라고 말하며 코비를 미끼 삼아 거프를 불러내어 거프를 제압한 뒤 세계 정보와 거래를 하여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티치는 코비를 죽이지 않고 생포한 이후 하치노스 섬의 감옥에 가둬놓았고 이는 훗날 밀짚모자 일당과의 대결에서 큰 스노우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하치노스 섬에 도달했고 프랑키는 곧바로 후드버스터를 사용하여 써니오를 공중에 도약시킵니다. 그리고 루피는 써니오에서 내린 이후 곧바로 기어5를 사용한 이후 고무고무 거인의 망치를 사용하여 하치노스 섬의 상징과도 같은 해골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루피를 보며 제하하하 왔는가 밀짚모자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모았다지 정말 대단하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티치에게 분명 임펠다운에서 죽여뒀는데 너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 라고 물었고, 티치는 그래 분명 그때 나는 죽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살아났지. 아마 내 몸이 이형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구만. 뭐 이것도 다 운명이 아니겠나, 안 그런가 오거 라고 말했고, 바노거는 고개를 끄덕인 이후 곧바로 루피의 머리에 총을 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조로가 달려와 오거의 총을 베어버리며 다짜고짜 킹을 잡아낼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밀짚모자 일당이 하치노스 섬에 착륙하였고, 티치를 포함한 검은 수염 해적단이 모두 나타납니다. 루피는 하치노스 섬에 도달한 이후 곧바로 티치를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워워 진정하라고, 여기는 해적섬, 이곳은 나의 왕국이지, 이곳에 왔다면 나의 룰을 따르라고 밀짚모자 라고 말했고, 루피는 이놈의 말 따위 들을 것 같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에이스의 생사 여탈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잊었나, 니놈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선 에이스 먼저 죽이고 시작해보자고 라고 말하며 루피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에이스를 안전하게 확보하지는 못했기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고, 우선은 티치의 말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데뷔백 파이트라고 들어봤겠지 밀짚모자, 우린 지금부터 데뷔백 파이트를 할 거다. 물론 동료를 가져간다는 시시한 소리 따윈 안 한다.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목숨과 로드 포네그리프를 내놔라. 만약 너희들이 이긴다면 우리의 목숨과 에이스를 넘기겠다. 규칙은 1대1 대결, 너희 측의 선언과 우리 측의 간부의 숫자가 일치하곤 어떤가 밀짚모자,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밀짚모자 일당이 다인전으로 붙는다면 루피, 조로, 쌍디가 있었기에 밀짚모자 일당의 승리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대1로 붙는다면 루피가 티치를 쓰러뜨릴지언정 고작 1점밖에 획득하지 못하며 추후 나미, 우속 등이 패배하게 된다면 밀짚모자 일당의 패배가 확정되기에 밀짚모자 일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미와 우속은 티치의 제안이 끝나기 무섭게 이 대결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우리가 니놈의 제안에 어울려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라고 말하며 티치의 제안을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받아들이겠다, 나는 내 동료들을 믿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저 녀석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에이스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 눈치 하나 빠르군 밀짚모자, 그래 니놈이 제안을 거부했다면 곧바로 에이스를 고기밥으로 던져주려 했다. 뭐 제안을 받아들였으니 나도 약속대로 에이스를 당장 죽이진 않겠다. 그럼 시작해보자고. 모든 것을 건 승부를, 승자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밀짚모자 일당과 검은 수염 해적단의 데뷔백 파이트가 시작됩니다. 티치와 루피의 합의하에 데뷔백 파이트가 시작되었고, 라피트는 곧바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검은 수염 해적단과 밀짚모자 일당을 특수한 공간으로 텔레포트 시킵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저는 세세열매 모델 하피를 먹은 인간, 이곳은 저의 능력으로 만든 특수한 공간입니다. 제가 쓰러지거나 제 의지로 공간을 이동시키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이 공간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물론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대결을 즐겨주시죠. 룰은 간단합니다. 한 라운드당 획득할 수 있는 점수는 1점이며 한 라운드에 한 명의 선수만 출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 번 출전한 선수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총 인원이 각각 10명인데 5대5 동점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물었고, 라피트는 5대5가 되면 저희 측이 이깁니다. 일종의 홈 버프라고 할까요?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쌍디는 분노하며 라피트를 걷어차려 합니다. 하지만 조로가 쌍디를 말리며 벌써 5대5가 될 생각이나 하는 거냐, 어차피 우리가 다 이긴다며 의미 없다. 그리고 지금 여기선 이놈이 저놈을 공격하면 데뷔백 파이트가 아니라 전쟁이 시작될 거다. 그럼 에이스도 죽게 되겠지 라고 말하며 냉철한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라피트가 룰 소개를 마친 이후 검은 수염 해적단과 밀짚모자 일당의 데뷔백 파이트가 시작되었고, 티치는 우리 측에서는 오거 니가 나가라 라고 말했고, 바노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오거가 나서자 우섭이 직접 나서며 루피 저놈 저격수인 것 같다. 저놈은 이 몸이 상대하게 해주라.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게 라고 말했고, 루피는 우섭을 신뢰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경기에서는 우섭과 바노고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저격수 간의 대결이 성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솝과 반오고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우솝은 반오고를 보며 매우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첫 경기부터 무기력하게 패배한다면 밀지모자 일당의 사기가 크게 꺾일 것을 우려하여 우솝은 겉으로는 겁먹은 티를 내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참고로 나에게는 8,000명의 부하들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오고는 들은 채도 않고 곧바로 우솝의 머리에 총을 겨눴고 우솝은 바닥에 식물탄을 쏴버리며 식물을 사용하여 숨는 데 성공하였고 반오고의 공격을 일단은 피해냅니다. 그리고 우솝은 곧바로 반오고를 향하여 필살 화염성을 쏴버립니다. 하지만 반오고는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우솝의 옆으로 워프하였고 우솝의 옆구리에 총을 명중시킵니다. 그리고 우솝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루피는 놀라며 우솝 괜찮아?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우솝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하하 루피 걱정하지 말라고 이따위 공격 한방에 당할 리가 없잖아 라고 말한 이후 다시 한번 필살 화염성을 사용하여 반오고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반오고는 이번에도 워프워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우솝의 공격을 피해냈고 우솝은 반오고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반오고는 우솝과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준 이후 우솝을 빠르게 마무리 짓지 않고 우솝을 가지고 놀며 급소를 피해서 계속하여 우솝의 몸에 총을 발포하였고 루피는 매우 분노하며 이럴 거면 그냥 끝내! 라고 말했고 초파는 울음을 터뜨리며 저렇게 가다간 우솝이 죽고 말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질질 짜지 마라 꼴싸납다. 해적은 원래 바다에서 언제 죽는지 모르는 법이지. 너희들 우솝의 저 눈이 보이질 않는 거냐. 육체는 꺾였을지 몰라도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말대로 우솝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으나 아직도 눈빛은 살아있었으며 마치 알라바스타에서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와 미스터 뽀를 꺾었을 때처럼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오고는 선장 명령으로 가지고 놀고 있긴 하다만 니놈의 의지만은 인정하지 라고 말하는데 이번에는 우솝의 머리를 노려 우솝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솝은 반오고가 자신의 후두부 쪽에 총을 쏴버리는 미래를 보게 되었고 마침내 우솝은 자신의 아버지 야솝처럼 견문색 패기를 한층 더 각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고개를 틀어 반오고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우솝은 미래예지를 각성하며 반오고의 마무리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필살 화약성을 사용하여 경기장 내부를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우솝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반오고의 위치를 읽어냈고 반오고를 향하여 필살 초록성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반오고는 워프워프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우솝의 공격을 피해내는 데 성공하였으며 우솝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우솝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솝은 네가 가까이 올 거란 건 예상하고 있었다. 필살 화약성이 아닌 필살 초록성을 사용한 건 식물을 이용하여 니놈을 묶기 위함이지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솝이 날린 필살 초록성이 땅에 터졌고 우솝의 근처에 식물들이 자라나며 반오고의 다리를 묶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공중으로 도약한 이후 필살 화염성을 사용하여 식물을 모조리 태워버렸고 반오고에게도 치명상을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루피는 흥분하며 우솝 드디어 해치웠나? 라고 말했고 초파와 나미는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염 속에서 반오고가 빠져나왔고 반오고는 곧바로 우솝의 머리에 총을 발포합니다. 그리고 이때 반오고는 우솝이 자신과의 대결에서 성장했음을 눈치챘고 이전과는 다르게 총알에 무장색 패기를 입혀 총을 발포했기에 기존의 공격보다 위력이 수십 배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우솝은 미래예지를 사용하여 피해내려 했으나 반오고에게 무수히 많은 공격을 허용하며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고 결국 우솝은 반오고의 총알을 피하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반오고 역시 우솝의 공격으로 제법 데미지를 입었기에 정확한 사격을 구사하지는 못하였고 반오고의 총알이 우솝의 급소를 비껴나가며 우솝은 사망하지는 않고 목숨을 건져냅니다. 반오고가 우솝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며 스코어는 1대0이 되었고 첫 대결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승리한 검은 수염의 적단의 사기는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밀지모자 일당의 사기는 크게 하락하였고 조로는 이번 대결에서도 지게 된다면 확실히 우리에게도 좋지 않겠군. 이번 대결에는 확실한 승리 카드가 필요하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조로를 가장 신뢰하고 있으며 조로에게는 누가 나와도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프랑키는 조금은 조로를 걱정하며 네가 나서게 된다면 전 해군대장 아오키지가 나설 텐데
자신 있는 거냐 조로? 라고 물었고 조로는 아오키지의 힘은 마린포드에서 톡톡히 느껴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군. 이라고 말하며 전 해군대장을 상대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조로는 와노쿠니에서 해군대장 후지토라를 잡아내는데 성공하며 이미 해군대장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의 출전이 확정되다 검은수염 해적단 측에서는 아오키지가 나서려 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제하하하 쿠잔 아직 니놈의 차례가 아니다. 검사는 검사가 상대해야 하는 법. 니가 나서라 시류. 라고 말하였고 시류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실망할 뻔했잖냐 티치. 저놈은 내게 맡겨둬라. 피냄새가 진동하는 놈이군. 베어버리는 보람이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조로와 시류의 대결이 확정되었고 만약 조로가 패배하게 된다면 승부가 크게 기울게 될 것이기에 밀지모자 일당의 입장에선 조로가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로는 아오키지가 아닌 시류가 준비를 하는 것을 보며 시류를 흥미롭게 지켜보며 시류가 검사이기에 자신을 상대하러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며 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 흥분한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오키지를 맞지 않는다면 밀지모자 일당에서는 아오키지를 상대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하며 꽤나 걱정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의 눈에 쌍디가 들어왔고 그래 소용돌이 눈썹 저 요리사 자식이라면 충분히 라고 말하며 쌍디를 신뢰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시류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조로는 시류에게 임펠다운의 간수장 시류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군. 마젤란과 함께 지옥을 지킨다는 철벽. 헌데 지금은 어둠에 가담하고 있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시류는 뭐 해적이란 게 이해관계만 일치하면 되는 집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와 시류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시류와 조로는 가볍게 검을 맞대며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검을 흑도로 만든 이후 시류를 압도하기 시작하였고 시류는 이놈 이렇게 강했나? 마린포드에선 분명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2년 사이에 이렇게 강해질 줄이야. 이 정도 레벨은 해군대장 아니 그 이상인가? 라고 생각하며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조로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시류는 조로의 기세에 말리기 이전에 조로의 검을 올려치며 조로의 기세를 한 차례 끊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시류는 곧바로 투명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였고 조로는 시류의 모습이 사라지자 조금은 당황하긴 하였으나 애써 침착하게 견문색 패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조로의 견문색 패기에 시류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고 시류는 처음부터 전력을 다하며 조로의 어깨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무방비로 시류의 공격을 허용하였고 시류는 기세를 모아 조로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는 견문색 패기의 각성 기술로 볼 수 있는 미래예지를 사용하여 시류가 자신의 목을 벤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시류의 공격을 정확하게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엠마와 3대 기철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광역 기술을 시전하여 자신의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베어버렸고 시류는 차마 조로의 기술을 피하지 못하고 조로의 공격에 휘말리며 큰 충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시류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해제되며 시류의 투명화가 풀렸고 시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로는 악마의 열매 따위에 의존하다니 네 놈은 검사라고 부를 수 없겠군. 검사의 수치라고 여겨라 라고 말한 뒤 시류를 마무리 지으려 다가옵니다. 하지만 시류는 최후의 발악으로 자신의 최고 기술인 레인어택을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조로는 곧바로 자신의 칼 3자루를 모두 흑도화시킨 이후 여망 3도룡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시류의 공격을 막아섰고 시류의 검은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수라 발검 망자의 희롱을 사용하여 시류를 마무리 지었고 조로는 시류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대결로 인하여 조로는 자신의 위로는 미호크 단 한 명을 남겨놓았다고 볼 수 있기에 조로의 꿈인 세계 최강의 검사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조로와 시류의 대결이 조로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나자 저 녀석 2년 전이랑은 완전 딴판이군. 후지토라를 꺾었다는 게 사실인가? 어쩌면 20년 만에 새로운 세계 최강의 거모가 탄생할지도 모르겠어. 메에눈 미호크, 드디어 니놈이 기다리던 도전자가 나타났구만. 이라고 말하며 조로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우소비 바노고에게 물기력하게 패배하며 분위기가 검은 수염 해적단 쪽으로 기울었으나 사실상 2인자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조로와 시류의 대결에서 조로가 시류를 매우 쉽게 박살내며 밀지모자 일당 쪽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류의 패배를 지켜보며 분노한 바제스는 제독 저딴 놈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이번엔 내가 보여주겠어
라고 말했고 티치는 웃으며 아직은 여유를 보이며 바제스 보고 세 번째 경기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 측에서는 바제스를 누가 상대할지 의논을 하게 되었고 초파는 저놈 과거에 드레스로자에서 봤던 놈인데 실력이 상당하던데 소문으로는 악마의 열매까지 먹었다는데 라고 말하며 꽤나 겁먹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쌍디는 자신감을 보이며 잔디머리 자식이 했으니 이젠 내가 할 차례인가 라고 말하며 자신이 나서려 합니다. 하지만 징베가 쌍디를 막아서며 쌍디군이 나서게 된다면 우리 측에선 아오키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네. 이번 대결은 내가 나가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 역시 징베의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으며 루피는 티치를 맡을 것이 분명했고 조로는 이미 대결을 마친 상태였기에 자신이 아오키지를 맡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과거 마린포드에서 아오키지와 한 차례 겨뤄본 적이 있었으며 그때 아오키지와 무승부를 거두었기에 이번에야말로 아오키지를 자신이 도맡아 상대하려 합니다. 검은 수염의 적당과 밀짚모자 일당의 세 번째 대결로 징베와 바제스의 대결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배틀 스테이지에 물이 있지는 않았기에 물을 활용하여 전투하는 징베에게는 조금은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베는 물이 없는 평지에서도 수차례 전투한 베테랑이었기에 물이 없다고 해서 당황하진 않았습니다. 바제스는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전 칠무의 징베, 임펠다운에서 만난 이후 오랜만에 보는군. 인의를 중시하는 놈이라고 들었는데 정부의 개가 되었을 땐 언제고 지금은 밀짚모자에 뒤나 핥고 있는 거냐? 니놈은 정체성도 없는 거냐?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징베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징베 역시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바제스의 공격을 막아냈고 내 목표는 오로지 하나, 인간과 어인의 화합이다. 소속 따윈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징베는 과거부터 인간과 어인의 화합을 위하여 흰수염의 적단, 칠무의 빅맘의 적단, 밀짚모자 일당 등 자신의 입장에 이득이 되는 편에 서왔던 인물입니다. 바제스는 징베와의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징베에게 달려와 주먹을 뻗습니다. 그리고 징베는 자신의 팔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바제스의 공격을 막으려 하였고 유능제강이라고 들어봤는가?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기지 라고 말하며 가라떼 특유의 자세를 잡으며 반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제스는 웃으며 압도적인 파워 앞에서는 기술도 소용없다고 징베 라고 소리친 뒤 징베의 팔에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그리고 징베는 상황 최고 간부들의 공격마저 방어할 수 있을 만큼 방어력이 강한 인물이었기에 바제스의 공격을 방어한 이후 곧바로 역습하여 승부를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제스의 힘은 징베의 상상을 초월하였고 바제스는 징베의 가드를 뚫어내버리며 징베를 멀리 날려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바제스가 힘만 비상식적인 것을 보며 의문을 품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바제스는 나는 힘 열매를 먹은 힘인간, 주먹으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지. 해군용은 거프라고 할지라도 말이야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루피는 발끈하며 네가 할아버지만큼 강했으면 징베가 지금 서 있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라고 말하였고 나미는 루피에게 딱콩을 때리며 징베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망언이야, 쓸데없는 도발에 말려들지 말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힘 열매의 위력을 바로 앞에서 느낀 징베는 단 한 대라도 정타를 허용한다면 그대로 자신의 패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바제스의 공격은 모조리 피해내리라 다짐합니다. 바제스는 힘 열매를 사용하여 징베의 가드를 완벽하게 부숴버린 이후 자신감이 붙게 되었고 위하하하 징베 나의 힘이 어떤가 라고 말하며 징베에게 무리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징베는 위기 상황임에도 더욱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바제스의 공격을 모조리 피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제스는 힘 열매를 통하여 압도적인 힘을 손에 넣긴 하였으나 기초 전투 능력과 스피드, 패기 등의 요소에서는 아직 징베보다 한 수 아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징베는 바제스의 동작이 커진 틈을 타 바제스의 복부에 어인 공수 당초기와 정권을 꼽아 넣었고 바제스는 충격을 호소하며 뒤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바제스 역시 2년간 놀고 먹은 것만은 아니기에 징베의 공격을 버텨내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 한번 공격을 감행했고 바제스는 이전처럼 무리하여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투기 챔피언 출신다운 무술의 숙련도를 선보이며 마치 복서처럼 징베에게 잽을 날려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징베는 어인공수 5000장 기화정권을 사용하여 바제스의 턱을 정확하게 노렸고 바제스에게 카운터를 먹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분노한 바제스가 전력을 다하여 징베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렸으나 징베는 이를 피해낸 이후
아무리 강한 공격이라도 닿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네 라고 말한 이후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어인유술 타수 던지기를 사용하여 바제스를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징베는 바제스를 꺾는데 성공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은 역전에 성공합니다. 티치는 자신이 믿고 있었던 바제스가 패배하자 꽤나 분노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번에도 지면 불리한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자 라피트가 다가와 쟤도 지금 타이밍에 쿠잔을 내보낼 것은 아닐 테고 그렇다면 제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티치는 웃으며 제하하하 너의 전력을 공개하는 건 좀 아까운데 너라면 믿을 수 있지 다녀와라 악마 보안관 라피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라피트가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루피는 저놈 누구야 본 적 없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웨스트 블루 출신의 유명 보안관이야. 상대가 악당이란 걸 빌미로 과도한 폭력 사건을 저질렀고 결국 웨스트 블루에서 쫓겨난 뒤 검은 수염 해적단에 합류했지. 2년 전 바나로 섬에서 유일하게 검은 수염 해적단의 간부 중 불주먹 에이스의 공격을 피해냈다고 전해지는 검은 수염 해적단 내에서도 단연코 톱클래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로빈의 말을 들은 이후 그렇다는 건 실력자라는 건가? 그럼 역시 내가 나서야 되나? 라고 말했고 로빈은 너는 아오키지를 맡아줘. 악마는 악마가 상대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이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로빈의 별명이 오하라의 악마이며 로빈의 기술 중 하나가 악마를 소환하는 데모니오 플루루이며 라피트의 별명 역시 악마 보안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대결은 악마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빈과 라피트의 대결이 확정난 이후 두 캐릭터는 곧바로 배틀 스테이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로빈을 보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머무르는 곳을 다 파괴하는 악마의 자식이라고 오하라, 바로크 워크스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조직이 당신 때문에 괴멸되었지요. 심지어 당신의 부모인 니코 올비아마저 라고 말하며 로빈을 도발하며 로빈을 흥분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로빈은 애써 침착하며 말 많은 남자는 매력 없는데 너야말로 웨스트 블루에서 쫓겨난 신세 아니야? 난 나를 믿어주는 동료들이 있다고 너희처럼 정체성도 없이 모인 자폐적당과는 다르게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과 라피트의 설전이 이어진 이후 곧바로 로빈과 라피트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라피트는 곧바로 날개를 펼쳐들며 새로 변화했고 로빈은 라피트를 보며 라피트의 능력은 세세열매 모델 하피로 전해지지. 하피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괴물 중 하나. 얼굴은 사람, 몸통은 마치 독수리처럼 생겼다지. 지금의 저놈이랑 똑같이 생겼군. 그리고 하피의 가장 까다로운 능력은 단연코 최면술. 저놈의 최면술만 조심하면 승산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피트는 동물형으로 변신한 이후 곧바로 로빈에게 다가가 로빈의 복부를 타격하려 했고 로빈은 스팽크를 사용하여 라피트를 공격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로빈이 공격한 라피트는 라피트의 능력으로 인하여 생겨난 잔상이었고 순식간에 로빈의 눈앞에 수백 명의 라피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로빈은 진짜 라피트는 한 명일 것이며 나머지 라피트는 라피트의 능력으로 인하여 생겨난 환각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로빈은 견문색 패기를 다루지 못하기에 라피트의 본체를 사용할 수 없었고 밀플루르를 사용하여 1000개의 꽃을 피워내며 모든 라피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감각적으로 진짜 라피트를 찾아냈고 진짜 라피트를 향하여 기간테 플루르를 사용하여 라피트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라피트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로빈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패기도 없이 본체를 찾아낼 줄이야. 꽃꽃 열매의 능력 부럽네요 라고 말한 이후 로빈에게 다가와 로빈의 복부를 타격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충격을 입긴 했으나 쓰러질 정도는 아니었기에 정신을 다잡으며 라피트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라피트는 로빈의 공격을 모조리 피해냈고 로빈은 이질감을 느끼며 분명 닿을 수 있다고 보였는데 어째서 건드릴 수조차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빈이 라피트를 건드릴 수조차 없는 이유는 라피트가 로빈에게 최면수를 걸어 로빈의 거리 감각과 인지 능력을 크게 하락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기를 잡은 라피트는 로빈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세세열매 모델 하피의 오리지널 기술인 아엘로를 사용하여 로빈의 안면에 치명상을 넣으려 하였고 로빈은 곧바로 데모니어 플루르를 사용하여 거대한 악마로 변한 이후 라피트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로빈은 곧바로 반격을 시도하지만 라피트는 공중으로 높이 날아갑니다.
라피트는 공중으로 비상한 이후 곧바로 괴성을 지르며 하피 특유의 울음소리를 내었고 어둠이라는 뜻을 가진 켈라이노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로빈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억을 구현화시켰고 로빈과 자신을 특수한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참고로 하피는 괴성을 질러 상대의 정신을 빼놓으며 상대를 무력화시킨 이후 상대방을 잡아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피트의 능력으로 인하여 로빈은 특수한 공간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과 책을 읽고 있는 올비아 사우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빈은 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버스터콜이 발동되었고 로빈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날의 악몽이 다시 한번 재생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로빈은 눈앞에서 올비아와 사우로를 다시 잃게 되었고 이 기억은 마치 방금 겪은 것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로빈은 죽음보다 더한 절망감을 느끼며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라피트는 로빈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빈은 자신에게 과거의 기억도 소중하지만 자신이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며 이곳에서 주저앉아 라피트에게 패배한다면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동료들이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떨쳐낸 이후 데모니어 플루르를 사용한 상태에서 자신의 최고 기술인 그랜드 자쿠지 클러치를 사용하여 라피트를 확실히 제압하려 합니다. 하지만 라피트는 그 순간 포다르게를 사용하여 로빈의 그랜드 자쿠지 클러치를 피해냈고 오키페테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톱을 사용하여 로빈의 복부를 관통시키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로빈은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라피트는 로빈을 보며 동료를 위해 트라우마를 극복했다는 건가? 방심했더라면 내가 졌을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비록 패배하긴 하였으나 동료들을 위하여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이를 본 밀짚모자 일당은 로빈의 패배로 인하여 사기가 떨어지기는커녕 사기가 더 오르게 되었고 로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